서울의 봄은 빠르게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죠. 흰 꽃잎들이 유리에 잠깐 붙었다가 사라졌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차가웠어요.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낮고 건조한 한국어였죠. 나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 자료 위에 놓여있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고 나를 알아보는데 딱 2박자가 필요했죠. 그 2박자 사이에서 나는 그의 얼굴이 굳는 것을 정확히 보았어요. 조지아에서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려는,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나는 먼저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합류하게 된 레이첼 하퍼입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죠. 잠시 뒤 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생각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쳤어요. 몇 명이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년 전 조지아의 붉은 흙 위에서였어요. 그는 도망치러 왔고 나는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먼 곳에서 시작된 시간이 이 회의실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조지아의 4월은 이미 여름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두터운 열기가 어깨에 내려앉았죠. 나는 현장 차량에 올라타며 선글라스를 고쳤었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 양쪽에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흙이 깔린 비포장 갓길, 멀리 수평선처럼 펼쳐진 공장 부지 외곽. 이곳에서 나는 계약직이었어요. 통역, 안전교육 진행, 현지 행정 지원. 계약 기간은 18개월. 갱신 여부는 미정이었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죠. 2번의 이별 이후 나는 확실한 것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계약서에 날짜가 있는 것, 끝이 정해진 것,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준혁 차장을 처음 본 건 현장 브리핑 첫날이었어요.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현장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인사도 없이 도면만 보고 있어서 처음엔 현지 엔지니어인 줄 알았죠. 회색 현장복, 짧게 자른 머리, 피로가 쌓인 얼굴이지만 자세는 곧았어요. 누군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온 배터리 기술 책임자 한준혁 차장님. 그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뿐이었죠. 악수도 미소도 없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눈빛이 알려주었어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유리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눈이었죠. 나는 오래 그 눈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도록 그는 내게 먼저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업무적으로는 정확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으면 짧고 명확하게 답했죠. 현지 작업자와의 소통이 막히면 나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고 퇴근 후엔 숙소로 직행했어요. 주말에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죠.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래. 나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건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사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마찰은 2주 차에 일어났습니다. 안전교육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 32명과 한국인 기술 인력 11명. 나는 두 언어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방화 장비 위치, 비상 대피로, 의심 구역 접근 금지. 한준혁 차장이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교육 중반 방화 장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다가 한국어 표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어요. 소화기 위치가 소화기 위지로 잘못 인쇄되어 있었죠. 잠깐요. 내가 멈추자 시선이 모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료에 오탈자가 있어요. 수정본으로 다시 배포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뒤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구두로 정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였어요. 무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라는 뉘앙스였죠.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문서는 정확한 표기가 원칙이에요. 서명본은 수정 후 다시 받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나도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그가 내 옆을 지나치며 잠깐 멈췄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 마디 안에 담긴 무게를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3주차 어느 저녁이었어요. 나는 현장 사무실 밖 간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죠. 두 언어 사이를 오가는 일은 몸이 아니라 머리를 지치게 했어요. 통역은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옮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뭔가가 항상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조지아의 해지력은 서울보다 훨씬 낮고 넓었죠. 지평선까지 열려있는 하늘. 나는 그 색 속에서 잠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나와 두 발짝 거리의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 침묵이었어요.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더워요, 많이. 뉴욕보다 훨씬요. 적응돼요? 네, 이런 건 금방이에요. 적응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그 침묵이 싫지 않았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 저녁 벤치에서의 짧은 침묵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걸. 조지아의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사고는 5주차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나는 현장 사무실에서 다음 주 안전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거칠어졌죠. 곧이어 누군가 문을 열어젖혔어요. 구역 A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끊겼어요. 작업자 2명 부상.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크레인 붕대 아래에 무너진 자재 더미. 2명의 작업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일어나 허벅지를 감싸 쥐고 있었고, 한 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한준혁 차장이 이미 그 옆에 있었어요. 그는 쪼그려 앉아 부상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침착했죠. 주변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그는 이미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상구역 확보, 중장비 접근 차단, 구급대 호출 확인. 통역해요. 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고요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현지 작업자들을 향해 영어로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패닉 상태의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건 번역이 아니었죠. 목소리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이었어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흔들리지 않는 척.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8분이 걸렸습니다. 그 18분 동안 나는 한 번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한 명은 무릎 타박상, 한 명은 늑골 골절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했죠. 현장 관리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러 흩어졌고 남겨진 공간에는 먼지와 열기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몸 안의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남긴 잔진동이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생수 2병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건너편 의자에 앉았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생수 뚜껑을 열고 천천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의 어딘가가 겨우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현장에서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2마디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쪽도요. 나는 원래 이런 거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잠깐 쳐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오래 연습한 것 같은 미소였어요. 그날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 와이어 점검 주기, 향후 안전 프로토콜 수정안.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죠. 그런데 서류 더미 사이에 커피가 놓이고 시계가 11시를 넘어가면서 말의 결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가 먼저였어요. 조지아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됐어요. 차장님은요? 3달. 어때요, 여기? 그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나는 그 대답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다고 생각했죠.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이혼했어요. 예고 없이 나온 말이었죠.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어요. 그 말이 어떤 무게로 나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다가 처음 꺼낸 말.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었던 말이었죠. 저도요. 나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년 전이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요. 정리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어떤 건 빨라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죠.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이혼을 서류처럼 테이블에 올려두었다가 조용히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이 유리 너머에 가득했죠. 그의 얼굴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소의 단단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피로한 것도 무력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지쳐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끔은요. 그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 온 것도 그래서인데. 근데 여기서도 똑같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죠. 그냥 거기 앉아서 그와 같은 방향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흘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이, 판단하지도 달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이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브리핑 날부터 늘 유리 뒤에 있던 눈, 모든 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눈, 그 눈이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차단하지 않은 채로.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말도 손길도 없었지만 그 밤 그 사무실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게 그에게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를. 밤 12시가 넘어 우리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어요. 주차장을 걸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죠. 도시의 빛이 적어서 보이는 별들. 뉴욕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선 무수히 보였어요. 그가 내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별 많네요. 서울엔 없어요? 있지만 여기처럼 많지는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 말이 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는 먼저 왼쪽 숙소 방향으로 걸어갔고 나는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등에서 온기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람이 서늘했는데도 6주가 지나면서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계약직이었고 그는 여전히 기술 책임자였죠. 오전 브리핑, 현장 순시, 서류 검토. 우리가 마주치는 건 대부분 업무의 틀 안에서였어요. 그러나 그 틀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2잔 들고 올 때 한 잔은 항상 내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죠. 두 번째도, 세 번째가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아챘습니다. 그가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요. 현장 순시 중에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걸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퇴근 무렵 주차장에서 자꾸 마주쳤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냥 같은 시간에 나오게 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나는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일상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연히 가까워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주차 목요일 저녁 현장 인근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 인력들과 현지 팀 몇 명이 함께였어요. 나는 통역 겸 동석이었죠. 고기가 구워지고 맥주가 돌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시끄러운 저녁이었어요. 한준혁 차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탄산수만 마셨죠. 그러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있어야 하니까 있는 사람처럼. 자리가 어수선해지면서 나는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어요? 내가 낮게 물었어요.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혼자 구석에 있어요? 여기가 편해요. 구석이 편한 사람. 나는 그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나도 가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가 나를 봤습니다. 그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비슷해요. 탄산수 잔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죠. 나는 그 눈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예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흩어졌어요. 나는 숙소로 걸어가다가 현장 사무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고 온 서류가 있었죠. 사무소 안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서류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현장 외등이 들어왔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멈췄지만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사무소 안에서 각자 서랍을 열고 뒤졌습니다. 창밖의 외등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가 먼저 찾았는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까웠습니다. 예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외등빛에 반쯤 잘려 있었죠.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내가 먼저였죠. 그의 눈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참으려는 것인지 모른 척 하려는 것인지. 레이첼 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었죠.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귓가에서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어요. 아랫배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당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죠. 그가 손을 들어 내 얼굴 옆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겼어요. 손끝이 귓볼을 스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릿한 기운이 어깨에서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숨을 들이켜야 했죠. 그리고 그는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가 뒤로 물러서며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피하지 않았다는 것,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는 것. 그는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 눈빛이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감정은 그냥 혼자만의 것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알아버린 감정은 달랐죠. 이제 우리 사이에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나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멈췄어요. 어제는 제가 선을 넘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처럼 내려왔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누군가의 잠깐이었어요. 그가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요. 잠깐이 뭔지.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어요. 그의 시선이 등 뒤에서 오래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죠. 그래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렵게 나온 말인지도,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것도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현장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업무 이야기인 척 시작했죠. 나도 그런 척 받았어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갈 무렵 그가 말했어요. 저녁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같이 먹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제안도 부탁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전에 선을 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그은 사람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 이야기, 조지아 날씨, 한국 음식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 평범한 저녁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정해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기로 한 것이었죠.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이 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 조지아의 밤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숙소 방향이었죠. 어느 쪽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죠. 숙소 앞 갈림길에서 그가 멈췄어요. 나도 멈췄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오전에 선을 그었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눈 안에는 선이 없었죠. 그냥 나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차단하지 않은 채로. 레이첼 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멈추기 어렵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지아의 밤이 창밖에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외등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닿았고 그렇게 우리 둘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열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설명하려 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죠. 그 다음은 말로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 밤의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밀어낼 때까지 우리는 조지아의 밤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죠.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밤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알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8주 차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에서 걸어오는지, 그가 어떤 순서로 커피를 들고 오는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말이 돌기 시작하죠. 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했어요. 조지아의 일상을 이야기했고 엄마는 듣는 척하며 다른 것들을 읽어냈죠. 목소리가 달라졌어.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보다 자주 웃어. 뭔가 있어? 나는 대답을 고르는 사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통화에서 엄마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사람이 생긴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레이첼,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살이야, 그 사람?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딸의 목소리 하나로 전부 읽어내는 사람. 엄마,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 목소리가 나. 엄마는 다음 날 저녁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아빠도 있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죠.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한국 안에 묶어두려고 해. 결혼하면 그쪽 나라로 가야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 아빠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뭐가 돼? 한국어는 할 줄 알아도 한국에서 넌 외국인이야. 알아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걔는 원래 자기 삶으로 돌아가. 넌 뭐가 되는데? 말이 끊겼어요. 아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죠. 틀린 말이었다면 반박하면 됐어요. 그러나 논리가 맞는 걱정은 어디에도 부딪힐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 침묵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넌 뭐가 돼? 그 질문이 밤새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현장 인근 동네에서 바비큐 파티가 있었어요. 현지 동료 타일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나도 초대를 받았죠. 나는 참석했어요. 한준혁 차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 의도한 거였어요. 주말 내내 엄마 아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돌아가면 넌 뭐가 돼? 파티 중간에 타일러의 남동생이 말을 걸었어요. 레이첼, 요즘 좀 다른 것 같던데.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때문에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귀가 달아올랐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있어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친구 생일 파티.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녁, 그와 나는 현장 근처 호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특별한 약속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산책을 나왔다가 마주쳤죠. 그냥 같이 걷게 되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호수 수면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황과 분홍이 섞인 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죠. 나는 그 색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담 줄 것 같아서요. 그게 이유예요? 엄마 아빠가 전화했어요. 그가 조용해졌죠. 뭐라고 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나는 뭐가 되냐고.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건 그에게 줄 필요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와 있었죠. 그가 멈췄어요. 나도 멈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부정하거나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 질문의 무게를 정확히 받아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잠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노을빛 호수 위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가슴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서럽다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감정이었죠. 그러나 뭔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이별의 언어라는 것. 둘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건 현장 행정팀 메일을 통해서였어요.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IC 엔포스먼트 업데이트 인포메이셔널. 나는 읽기 시작했다가 2번 다시 읽었죠. 조지아 중부 산업지역 이민세관단 속국 현장 점검 예정. 비자 유형별 취업 허가 범위 검토. 동반 자료 준비 권고. 행정적인 문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서 다른 의미들이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한국인 기술 인력 상당수는 투자자 비자 또는 특정 기술 비자로 입국해 있었어요.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비자 범위에 대한 행정 해석이 집행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회색지대. 나는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불법이 아닌데 불법처럼 처리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한준혁 차장이 어떤 비자로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따로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왜요? 할 말이 있어요. 업무 관련이에요. 우리는 현장 사무소 밖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쪽이었죠. 나는 메일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들으며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게 보였죠. 서류는 다 돼 있어요? E2 비자예요. 투자법인 소속 기술 책임자. 서류는 문제 없는데. 근데요? 집행 과정에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분위기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사 법무팀에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짧은 말이었죠. 그러나 그 무게가 달랐어요. 공식적인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고마움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감정이 흘러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단속은 열흘 후에 시작됐어요. 예고보다 빨랐습니다. 새벽 6시 현장 입구에 차량들이 세워졌죠.
유니폼을 입은 연방 집행관들이 게이트를 지나왔어요. 한국인 기술 인력들이 순서대로 불려나갔어요. 나는 현장 사무소에서 지켜봤어요. 비자 서류 검토, 취업 허가 범위 확인. 일부는 그 자리에서 통과했습니다. 일부는 따로 불려나갔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한국인 현장 인력 11명 가운데 4명이 당일 연행됐습니다. 서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행관의 해석이 달랐죠. 비자 범위 안의 업무인지 밖의 업무인지 그 경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준혁 차장은 5시간 만에 사무소로 돌아왔어요. 서류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달라져 있었죠. 지쳐 있었어요. 그 눈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이 보였습니다.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눈에서 현장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의 표정이었죠. 나는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그가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물러섰어요. 그날 밤 현장 사무소에 남아있는 건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서류를 앞에 두고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모른 채였죠.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귀국 권고. 서류는 통과됐지만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말이 끊겼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꺼내려는지 알고 있었죠.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사무소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형광등 빛이 차가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맞겠죠. 레이첼 씨, 알아요. 아직 말을 안 했는데 하지 않아도 돼요. 침묵이 왔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잡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어요. 내일이면 없어질 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14시간의 거리가 생길 사람이었죠.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손을 그 위에 올렸어요. 그가 굳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거두지 않았죠. 레이첼 씨,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요.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죠. 그가 천천히 내 손을 감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불이 꺼졌어요. 조지아의 밤이 사무소 창밖에 가득했습니다. 외등 빛만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이마가 맞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그 온기로만 채워지는 것 같았죠. 후회할 것 같아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요? 아니면 당신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쌌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아니, 마지막인 것처럼. 아랫배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오히려 그 열기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그 밤 안으로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마지막이라서. 그 다음은 긴 침묵이었어요. 아니, 침묵이 아니었죠. 숨소리와 온기와 떨림이 뒤섞인 말 대신 몸으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그렇게 했어요. 새벽빛이 커튼을 밀어낼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 안에 있었어요. 조지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래 남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나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걸 원하지 않았죠. 긴 작별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창밖으로 현장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죠. 그가 떠났다는 걸 차소리로 알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조지아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흙 위에 새벽빛이 깔렸죠. 소나무 숲 위로 하늘이 열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커피가 아직 뜨거웠는데도 손이 차가웠어요. 그가 떠난 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레인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아침마다 작업자들이 게이트를 통과했죠. 안전교육 일정은 다음 주 것이 이미 잡혀 있었어요. 세상은 누군가가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넓은 현장 어디에도 그가 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죠. 브리핑 때 그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다가 곧 채워졌어요. 커피는 이제 혼자 마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채는데 사흘이 걸렸죠. 단속 이후 현장 분위기는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연행된 4명 중 2명은 며칠 만에 귀국했습니다. 한 명은 법적 이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현장 측과 파견 한국 기업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됐어요. 누가 어떤 지침을 미리 전달했어야 했는지, 어디서 어떤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지, 그 공방의 가운데에 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전 공지 메일을 받았고 특정 인물에게 먼저 전달했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됐죠. 비공식 경로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 현장 관리자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나는 여러 번 서면으로 해명했습니다. 일부는 납득했고 일부는 납득하지 않았죠. 계약 만료 통보는 2달 뒤에 도착했어요. 계약 갱신 없음. 이유는 프로젝트 구조 변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퇴근 후 숙소에 앉아 그 메일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줄어든 건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14시간이 앞섰죠. 그가 오전에 보낸 메시지를 나는 한밤중에 읽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알았습니다. 시차가 이유가 아니었죠. 메시지가 짧아졌어요. 자주 오던 것이 가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메시지 하나를 보냈죠. 나로 인해 레이첼 씨 삶이 흔들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누군가를 잃었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은 깊었어요. 소나무 숲 위로 별들이 보였죠. 그가 별 많네요 라고 했던 밤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그 밤 처음으로 솔직하게 생각했어요. 기다릴 것인가?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죠. 나는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의 시간이 멈추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만은 싫었어요. 나는 2번의 이별로 배웠습니다. 감정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나았죠.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든 아니든, 연락이 다시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나의 다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그 주 금요일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조지아 프로젝트 일부가 한국 본사로 이전된다는 소식은 이미 현장 내부 공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협력팀 채용 공고가 뜨면 지원할 생각이었죠. 공고는 아직 없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채용 정보 페이지를 북마크해 두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 차이가 나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있어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네, 잘 있어요. 더 이상 말이 오지 않았어요. 나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교환이 한동안 마지막이 되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조지아의 밤은 여전히 깊고 별이 많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봤어요. 이 하늘 아래 있는 동안 나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이었죠. 공고는 3달 뒤에 올라왔어요. 글로벌 협력팀 코디네이터, 영어 한국어 능통자, 현장 경험 우대, 지원 마감 3주. 나는 공고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죠. 닫고 나서 다시 열었어요. 우대 조건 목록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조지아 현장 경험, 이중 언어, 안전 교육 이수.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공고가 나를 위한 자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 바로 아래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다. 나는 그것을 이유로 삼지 않으려 했어요. 지원서를 쓰는 동안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 때문인가? 내가 원해서인가? 2 질문의 답이 달라야 했죠.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아니오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어가 되고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글로벌 협력팀은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기회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2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다였어요. 나는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지원서를 보내고 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면접관 2명과 현지 HR 담당자 1명. 나는 조지아에서 겪은 현장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단속 사건도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책임 공방의 경위도, 계약 종료 경위도. 그것이 나의 기록이었고 숨길 이유가 없었죠. 면접관 중 1명이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 포지션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양쪽 언어로 동시에 생각하는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웠어요. 그것 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2 문화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죠. 합격 통보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모양이 이상했죠. 가볍게 들뜨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내가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왔죠. 서울, 한국. 나는 거기서 외국인이었어요. 내 이름은 레이첼 하퍼이고 얼굴은 동양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곳에서 살아남는 것. 나는 그걸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지아에서.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조용해졌어요. 서울로 간다고? 네. 그 한국 사람 때문에? 내 커리어 때문이에요. 레이첼. 둘 다 맞아요, 엄마.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 그 2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잘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 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조심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죠. 엄마의 언어에서 조심해는 이따금 허락해의 다른 모양이었으니까요. 눈이 따뜻해졌어요.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오래 남았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바다가 아래에 펼쳐져 있었죠. 나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요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모른다는 게 좋았죠. 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선택이 내 것이라는 게 만약 그가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를 향해 가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건 나를 향해 가는 것이었죠. 그 차이가 작지 않았어요. 나는 조지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내가 있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창밖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울의 봄은 조지아보다 짧았어요. 벚꽃이 피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도착한 날 이미 꽃잎이 날리기 시작했고 다음 주가 되자 가지만 남아 있었죠. 서울은 그런 곳이었어요. 빠르고 촘촘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적응하려 했어요. 지하철 노선을 외웠습니다. 편의점 메뉴를 익혔죠. 사무실 근처 카페 3군데를 찾아두었어요. 첫 주는 그런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 안에서 생각했죠. 그가 이 도시 어딘가에 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이상하게 몸 안에서 울렸어요. 첫 출근 날 아침 나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차가웠어요.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 자료 위에 놓여있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고 나를 발견하는데 꼭 2박자가 걸렸습니다. 그 2박자 사이에서 나는 그의 얼굴이 굳는 것을 정확히 보았죠. 조지아에서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려는,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합류하게 된 레이첼 하퍼입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 손을 나는 알고 있었죠.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살피던 손. 어두운 사무소에서 내 귀 옆 머리카락을 넘기던 손. 조지아의 밤하늘 아래에서 탄산수 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나는 덧붙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생각이에요. 그 말이 조용히 회의실 공기 속으로 스며습니다. 몇 사람이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봤죠.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가 나를 불러 세웠어요. 레이첼 씨, 나는 멈췄습니다. 그가 말을 고르는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것들 아래에 있는 다른 것. 왜 말 안 했어요? 알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이유로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가 오래 나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서 조지아의 밤이 보였어요. 호수 위 노을빛이 보였습니다. 무력하게 굳어있던 얼굴도, 탄산수만 마시던 구석 자리도.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많이. 짧은 말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작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연락을 줄인 것, 먼저 물러선 것, 혼자 결정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의 여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시 가까워졌어요. 서울은 조지아와 달랐습니다. 공간이 좁았죠. 사람이 많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어깨가 닿았고 골목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쌓였죠.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커피는 여전히 내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구석 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였죠. 나는 그것들이 좋았어요.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잠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 말이 사라진 날을 나는 정확히 기억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한강 산책로를 걷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이었죠. 그러나 충분했어요.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가끔 전화로 물었어요. 그 사람은 잘하냐? 한국에서 힘들지 않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힘든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고. 아빠는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일은 잘해? 나는 웃었어요. 일은 아주 잘해요. 아빠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어떤 뜻인지 나는 알아들었죠. 나이 차이는 여전히 있었어요. 문화 차이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부딪히면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하면 웃었죠. 모르면 물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 오후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벚꽃이 또 지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들이 유리에 잠깐 붙었다가 사라졌죠. 그가 옆에 서서 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침묵이었어요. 조지아의 벤치에서 처음 침묵을 나눴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랬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그를 봤어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웃는 얼굴이었죠. 나는 그 웃음을 처음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국경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조지아로 갔고 나는 버티듯 거기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달아남과 버팀 사이에서 마주쳤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아남도 아니고 버팀도 아닌 그냥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꽃잎이 또 하나 유리에 붙었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창밖의 시간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도망치던 삶을 멈춘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